남도의 3월은 늘 거치지 않는 봄비 안개에 쌓여 있었다. 조약돌 깔린 마을길은 물기에 젖어 반들거렸고 작은 나룻배 한 척이 김민준을 태우고 다리 밑을 지났다. 그가 젖는 노에 튀어오른 물방울이 강기슭 갈대잎에 맺혀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박서연은 이 갈대밭가에 있는 갈대마을에 살았다. 어부인 김민준에게 시집 온 지 3년.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금실이 좋아 마을 어귀를 흐르는 개울물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버드립 같은 눈썹 아래 살구씨 모양의 눈을 가진 고운 용모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늘 다정한 온기가 서려 있었고 손으로 놓는 자수 솜씨는 온 마을에서 으뜸이었다. 그녀가 수놓은 한 쌍의 약은 마치 살아있는 듯하여 진짜 새들이 창가에 날아와 머물다 갈 정도였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모두 그녀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날은 마침 날이 개고 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다. 서연은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며칠 전 배실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 아내에게 새 옷을 지어주라며 좋은 비단 몇 필을 사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명주실이 거의 다 떨어진 것을 떠올리고 읍내 포목점에 가서 고운 실을 좀 사올 생각이었다. 강가의 오솔길을 따라 걷자 이슬이 그녀의 쪽빛 치맛자락을 적셨다. 공기 중에는 갈대와 흙내음이 가득했고 간간히 물새가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의 최할머니 댁 앞을 지날 때였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다가 그녀를 보고는 웃으며 불렀다. 서연아, 읍내 가는 길이냐? 요즘 근처에 사나운 들개가 어슬렁거린다니께? 일찍 돌아오너라. 서연은 웃으며 네, 할머니, 조심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어릴 적부터 이 근방에서 자라 마을의 개들은 숱하게 봐왔기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읍내는 갈대 마을에서 십리 남짓한 거리였다. 반 시간쯤 걸으니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가 보였다. 포목점 박 사장님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서연을 보자 반갑게 맞으며 그녀가 원하는 명주실을 꺼내주고는 새로 들어온 금실이라며 써보라고 작은 꾸러미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었다. 서연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길가에서 민준이 좋아하는 자샷을 좀 산 뒤 해를 등지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평소에는 나무꾼들만 가끔 오가는 사람 키보다 더 큰 갈대가 빽빽한 길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한참을 걷던 서연은 문득 등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격분하기 직전에 짐승이 내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바로 등 뒤에 바싹 붙은 듯 했다. 서연이 확 돌아보자 온몸이 새까만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멀지 않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개의 두 눈은 기이한 녹색빛을 뿜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렀으며 이빨은 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난히 몸집이 크고 털은 지저분했으며 몸에는 검붉은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마을에서 키우는 개는 분명 아니었다. 서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손에 들고 있던 대바구니를 쾅소리와 함께 떨어뜨렸다. 명주실과 자샷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뒤돌아 내달렸다. 발밑에 돌부리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사나운 개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듯 쿵쿵 울리며 따라왔다. 갈대밭을 거의 빠져나올 무렵 갑자기 종아리에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듯한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다 땅에 쓰러졌다. 돌아보니 그 사나운 개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은 이미 옷감을 뚫고 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상처에서 선혈이 솟아나 발밑의 풀을 붉게 물들였다. 개의 눈에 서린 녹색빛은 더욱 흉흉해졌고 목구멍에서는 사나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인 서연은 손과 발로 버둥거리며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개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하지만 개는 고통을 모르는 듯 여전히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서연아, 어디 있소? 남편 민준이었다. 아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강가를 따라 찾아 나선 것이었다. 민준은 갈대밭 속의 광경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그는 길가에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고 달려와 개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개는 고통에 깽소리를 내며 드디어 입을 놓았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선 개는 부부를 사납게 노려보더니 이내 갈대밭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민주는 개를 쫓을 겨를도 없이 아내를 부축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종아리를 보자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떨렸다. 서연아, 괜찮소? 많이 아픈가?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의 팔을 꽉 붙잡은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고 땅에 떨어진 바구니를 챙겨 마을 한의원으로 달려갔다.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서연이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저마다 나서서 도왔다. 어떤 이는 한의원에 먼저 소식을 전했고 어떤 이는 집에 가서 깨끗한 천을 가져왔다. 마을 한의원의 김영감은 곧 약 상자를 들고 달려왔다. 그는 서연의 상처를 자세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상처가 너무 깊어 뼈가 보일 지경이야. 게다가 이게 이빨에 무슨 사기, 재이라도 묻어있는지 상처 가장자리가 검게 변하고 있잖소. 그는 말하며 독한 소주로 상처를 소독했다. 서연은 고통에 온몸을 떨었고 민주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귓가에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김영감은 지혈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겹겹이 동염했다. 며칠간 절대 물이 닿으면 안 돼오. 내가 매일 와서 약을 갈아주겠네. 상처가 붓거나 골무면 바로 알려줘야 하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서연을 방에 눕히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김영감이 제때 와서 약을 갈아주었고 상처의 피는 멎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어딘가 이상했다. 그렇게 깊은 상처라면 적어도 보름은 지나야 딱지가 앉을 텐데 서연의 상처는 사흘 만에 아물기 시작하더니 닷새 만에 두꺼운 검은 딱지가 앉았다. 더 이상한 것은 상처 주변에서 늘 희미한 비린내가 풍겼다는 점이다. 평범한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게다가 서연은 종아리가 저리다며 가끔 피부 밑에서 무언가 살짝 꿈틀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천을 풀어보면 검은 딱지는 멀쩡할 뿐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읍내의원에도 가보았지만 의원들은 모두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며 약을 바르고 지켜보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 사나운 개의 기이한 녹색 눈빛과 상처 밑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움직임이 마음속의 가시처럼 밝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 검은 개가 침대맡으로 달려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다시 그녀의 종아리를 물었다. 꿈속의 고통은 너무나 생생하여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다. 민주는 아내가 날로 수척해지는 것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정성껏 간호하는 것 외에도 마을 선앙당에 가서 향을 피우고 평안을 비는 부적을 받아와 머리맡에 붙여두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남도의 봄비 안개처럼 이 작은 초가집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서연은 자기 종아리의 검은 딱지를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갑자기 나타난 그 사나운 개와 뼈가 보일 만큼 깊었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늦봄의 남도는 이미 서늘함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 감기슬게 갈대는 새순을 틔웠고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강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열흘째 되던 날 서연의 종아리에 있던 검은 딱지가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그 아래에는 분홍빛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다만 그 새살의 색이 주변 피부보다 조금 더 어두워 마치 먹물이 번진 것처럼 희미하게 검푸른 기운이 감돌았다. 마지막으로 약을 갈러온 김영감은 상처가 이토록 빨리 아문 것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열흘 정도 더 푹 쉬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민주는 아내를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아꼈다. 빨래, 밥 짓기, 땔감 구하기, 물 깃기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서연이 잠시 마루에 나와 걷고 싶어 할 때조차 그는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가할 때면 창가에 앉아 자수를 놓으며 몸이 나으면 민준에게 고운 주머니를 수놓아주고 베개싯도 한 쌍 만들어 살림을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처가 아문 뒤부터 그녀는 늘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었다. 자수를 1시간도 채 놓지 못하면 머리가 어지러웠고 입맛도 뚝 떨어졌다. 평소 좋아하던 생선이나 나물도 기름지게 느껴져 역겨웠다. 민주는 아내가 상처 후유증으로 몸이 허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온갖 방법으로 몸보신을 시켜주려 했었다. 강에서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오고 읍내에서 가장 연한 닭을 사와 푹 고아 침대맡에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한두 숟갈 뜨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고 때로는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민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녀를 다시 읍내 의원으로 데려갔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기혈이 부족한 탓이라며 보약을 몇 첩 지어주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서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병이 생겼다. 바로 심한 오한이었다. 그때는 이미 5월이라 남도의 날씨는 완연히 따뜻해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얇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였다. 하지만 서연은 두꺼운 솜저고리를 껴입고도 온몸이 춥다고 했다. 손발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가웠다. 밤에는 두꺼운 소미불을 2겹이나 덮고 화로를 껴안고 자야 했지만 한밤중에 추워서 깨기 일쑤였다. 민주는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 밤 그녀의 발을 자기 품에 안고 녹여주었지만 그 한기는 마치 뼛속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하여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서연을 더욱 괴롭힌 것은 밤마다 꾸는 악몽이었다. 이제는 단순히 개에게 물리는 꿈이 아니었다. 꿈속에서는 늘 검고 끈적한 무언가가 그녀의 종아리를 감고 혈관을 따라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 미끌미끌하고 차가운 것이 닿는 곳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다.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갈대밭에 서 있는 꿈을 꾸기도 했다. 사방에서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고 수많은 녹색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악몽에서 깰 때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창밖의 어둠을 보며 다시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런 날이 반달 가까이 이어지자 서연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원래 통통했던 뺨도 움푹 패어 들어갔다. 민주는 입안이 다 헐 정도로 애가 탔고 사방으로 민간요법을 수소문했으며 심지어 수십 리 떨어진 절에 가서 스님에게 불공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마당 구석에서 헛구역질을 했다. 마침 달걀을 가져다 주러 온 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다. 아이를 여럿 낳아본 할머니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최근 2달간 그녀의 월경이 없었던 것을 떠올리자 마음속으로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서연아, 네 혹시 달거리가 한참 끊기지 않았느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개에게 물린 뒤로 월경이 끊겼었다. 당시에는 상처 때문에 기혈이 막힌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이 바보야. 그건 병이 아니라 네가 아기를 가진 게야. 그 말은 서연에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평한 자신의 아랫배를 내려다보며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모든 이상 증세에 대한 이유를 찾은 듯했다. 강에서 고기를 잡아 돌아온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손에 든 어망을 내던지고 서연을 번쩍 들어 올려 한 바퀴 돌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서연아,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소. 정말 잘 됐소. 소식은 금세 갈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하러 몰려와 달걀과 엿을 건네주었고 작은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주는 서연을 보물처럼 아꼈다. 어떤 일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매일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서연이 비록 조금밖에 먹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서연도 점차 마음을 놓았다. 어쩌면 이전의 이상 증세들은 모두
임신 초기의 정상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기이한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유난히 추위를 탔고 한여름에도 속옷을 입어야 했으며 방문을 꼭꼭 닫아 조금의 바람이라도 들어오면 온몸을 떨었다. 악몽도 더 심해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차갑고 비릿한 것이 역겨움을 느끼게 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녀의 식욕이었다. 그녀는 날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생선이나 새우, 핏물이 흐르는 돼지고기, 심지어 길가의 풀까지 먹고 싶어졌다. 한 번은 민준이 신선한 잉어를 사왔는데 손질하기도 전에 서연이 그것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민준은 기겁하며 그것을 빼앗았다. 그녀 자신도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강렬한 욕망은 파도처럼 밀려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민준은 그녀를 데리고 읍내에서 가장 큰 한의원으로 갔다. 가장 유명하다는 의원은 서연의 맥을 짚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맥에 임신의 기운이 있긴 하나 이만의 기운이 섞여 있어. 부인의 경우는 실로 보기 드문 경우여. 그는 태아를 안정시키고 한기를 몰아내는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약을 몇 첩 먹어도 서연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랫배가 은근히 아프고 때로는 심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악몽을 꾸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뱃속으로 파고들어 안에 있던 무언가와 뒤엉키며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자 하반신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아래를 보니 이부자리가 검붉은 피로 흥건했다. 민준 씨, 민준 씨. 그녀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민준은 황급히 일어나 이부자리의 피를 보고는 혼비백산했다. 그는 서연을 안고 밤새 읍내 의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결국 너무 늦고 말았다. 의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유산한 뒤였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는 지키지 못했소. 부인의 몸이 너무 허약한 데다 그 음안의 기운이 태반 깊숙이 침투하여 앞으로 다시 아이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소. 이 소식은 부부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찬물과도 같았다. 서연은 병상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은 절망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나운 개의 상처가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슬픔을 억누르며 위로했다. 서연아, 괜찮소. 우린 아직 젊으니 나중에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요.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나 잘하시오. 하지만 서연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몸속의 이상한 움직임은 유산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 기이한 사나운 개는 그녀의 몸속에 떨쳐낼 수 없는 무언가를 남긴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도의 안개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수레의 창을 적셨고 부부의 무거운 마음 또한 적셨다. 앞길은 막막했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읍내 의원에서 돌아온 후 갈대마을의 안개비는 어쩐지 더 스산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안방에 누워 있었다. 창밖의 갈대가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바늘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유산으로 인한 쇠약함으로 그녀는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민주는 매일 침대맡을 지키며 물을 떠다주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충혈된 눈과 굳게 닫힌 입술은 내면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주 찾아와 몸보신해 좋은 음식을 건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서연의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날로 쇠약해지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아졌다. 어떤 이는 그녀가 사나운 개에게 물린 뒤 나쁜 기운에 씌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사주가 나쁘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 검은 개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목숨을 아스러운 요물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은 바람처럼 민준과 서연의 귀에 들어와 무거운 일상에 우울함을 더했다. 서연은 그 소문들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유산 후 그녀 몸속의 한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그녀는 두꺼운 소미불을 덮어야 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밤의 악몽도 더욱 끔찍해졌다. 이제는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 검은 개가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먹는 꿈을 선명하게 꾸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아랫배가 은근히 아프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물었던 종아리 상처 주변에 나타난 이상한 변화였다. 원래 분홍빛이던 새살 위에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검은 실핏줄 몇 가닥이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핏줄은 너무 가늘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웠지만 서연은 매일 상처를 들여다보며 그것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굵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의 공포는 물풀처럼 자라났다. 그녀는 민준이 더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저 천으로 종아리를 더 단단히 동여매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민준은 결국 알아차렸다. 그날 그가 서연의 몸을 닦아주다가 종아리에 감긴 천을 풀었을 때 그 기이한 검은 실핏줄을 보고 말았다.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이건 뭐여?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나도 모르겠어요. 저절로 생겨나더니 점점 많아져요. 민준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쥔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다시 김영감을 찾아갔다. 김영감은 검은 실핏줄을 자세히 살피고 맥을 짚더니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핏줄에서 음흉하고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게다가 부인의 맥에 여전히 임신의 기운이 있어. 다만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구려. 임신이라니요? 민준과 서연은 동시에 소리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유산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민준은 즉시 서연을 데리고 읍내 의원으로 달려가 다시 그 의원을 찾았다. 의원은 맥을 짚고 자세한 진찰을 한 끝에 부부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론을 내렸다. 서연은 정말로 다시 임신했고 임신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됩니다. 민준은 의원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제 아내는 보름 전에 막 유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십 년 의술을 행했지만 나도 이런 기이한 경우는 처음 보오. 부인의 몸 상태가 워낙 허약한 데다 다시 임신하여 태반이 극도로 불안정하오. 게다가 몸속의 정체 모를 음한의 기운까지 이 아이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소. 이 소식은 거대한 바위처럼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다. 서연은 의원 의자에 앉아 온몸을 떨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왜 운명은 이토록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막 아이를 잃었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하다니. 하지만 이 아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운명을 타고난 듯했다. 민주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두려워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곁에 있을 테니 더 좋은 의원을 찾아봅시다. 분명 아이를 지키고 당신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요. 마을로 돌아오자 서연이 다시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원래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떠들어댔다. 소문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어떤 이는 서연이 사나운 개에게 빙이 되어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개의 요괴를 잉태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강희신을 노하게 하여 하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 검은 개가 죽은 원수가 환생한 것으로 복수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악독한 소문들은 바늘처럼 서연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종일방 안에 틀어박혀 창밖의 안개비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이웃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다정했던 인사는 이제 속삭임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멀리 도망가며 요괴 엄마, 개악이라고 놀려댔다. 최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과 가깝게 지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몰래 찾아와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며 말했다. 서연아, 저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넌 착한 아이야. 분명 부정한 것에 씌인 걸게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는 민준에게 수십 리 떨어진 청운사의 법력이 높은 고승이 계시니 어쩌면 나쁜 기운을 물리쳐줄지도 모른다며 서연을 데리고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민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떠날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짐을 챙기는 동안 서연의 몸에 더 심각한 이상이 나타났다. 그녀의 오한 증세는 극에 달했다. 두꺼운 솜이불 3겹을 덮고 화로 2개를 껴안아도 온몸이 얼음장 같았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악몽도 더욱 잦아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뱃속에서 무언가 미친 듯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차갑고 끈적하며 비릿한 것이 역겨움을 느끼게 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 몸에 검은 실핏줄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종아리는 물론 허벅지, 배, 심지어 팔에도 가느다란 검은 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줄들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피부 밑을 기어다니며 퍼져나갔고 가끔 가벼운 통증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식욕도 더욱 기이해졌다. 날고기,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미친 듯이 솟구쳤고 심지어 마당의 닭을 보며 군침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 원초적인 욕망은 그녀 자신마저 두렵게 만들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밤새 서연을 업고 청운사로 향했다. 산길은 험하고 밤은 깊었다. 민주는 서연을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의 등에 업힌 서연은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어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꼭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당신은 내 아내요. 내가 당신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오.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난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요. 로우. 그는 다시 굳건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산길 양옆의 숲에서는 정체 모를 새와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들의 노력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다. 서연은 민준의 등에 엎여 하늘의 희미한 별빛을 보며 막막한 심정에 빠졌다. 이번에 청운사에 가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의 몸속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 기이한 검은 실핏줄, 기묘한 재임신, 그리고 사나운 개가 남긴 그림자,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와 민준을 올가매고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게 만들면서도 한 줄기 빛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청운사는 산정상에 자리하여 구름과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고 향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민주는 서연을 업고 3시간 동안 산길을 올라 마침내 절입구에 도착했다. 절의 고승은 법령이 해능으로 학처럼 하얀 머리카락에 동안의 얼굴을 하고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온몸에서 풍기는 희미한 한기를 보고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2사람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해능 스님은 서연을 위해 향을 피우고 경전을 외웠으며 복숭아 나뭇가지에 부적을 태운 물을 묻혀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 물이 서연의 몸에 난 검은 실핏줄에 닿자 그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심하게 경련했다. 그 검은 줄들은 마치 격분한 듯 순식간에 더욱 선명해지며 검붉은 빛을 띠었다. 고승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식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시주 몸에 깃든 것은 평범한 사기가 아니라 음독, 임두간 사기여. 이미 몸 깊숙이 침투하여 혈맥과 하나가 되었소. 불법으로는 잠시 억누를 수는 있으나 뿌리 뽑을 수는 없구려. 민주는 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제발 제 아내를 구해주십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해능 스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한숨을 쉬었다. 시주, 너무 상심 마시오. 늙은 중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나 혹 이 사람이라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읍내의 윤도현 의원이라는 분인데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화타라 부르오.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서에 나오는 온갖 기이한 병에도 능통하니 아마 이 사기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오.
해능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한 민주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서연을 업고 산을 내려가 나룻배를 빌려 읍내로 향했다. 뱃길은 산길보다 평탄했지만 서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배가 가는 도중 그녀는 갑자기 온몸이 추워이가 딱딱 부딪혔고 검은 실핏줄은 이미 목덜미까지 번져 마치 검은 그물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민주는 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덮이려 꽉 껴안았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춥다고 했고 의식마저 흐려지며 입으로는 계속 검은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저 서연아, 정신 차리오. 곧 읍내에 도착하오. 윤 의원님이 꼭 당신을 고쳐줄 거요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눈은 핏발이 서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사공마저 그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 아내를 참으로 아끼는구려. 하늘이 도와 귀인을 만나길 바라오. 이틀 밤낮을 달려 나룻배는 마침내 읍내 나루터에 도착했다. 읍내는 갈대마을보다 훨씬 번화했고 거리에는 수레와 사람들이 넘쳐났다. 민주는 서연을 업고 해능 스님이 알려준 대로 길을 물어 마침내 윤도현 의원의 한의원을 찾아냈다. 한의원의 이름은 평안당 빙안담 이었다. 문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문 위에는 힘있는 필체에 금박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이제 막 문을 열었는데도 안에는 이미 몇몇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을 업고 뛰어들어가 다급하게 외쳤다. 윤 의원님, 윤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안에서 약재를 정리하던 윤도현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그는 60대로 보이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한 쌍의 눈은 의원의 지혜와 침착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도현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살짝 굳더니 제자에게 명하여 그녀를 안쪽 진료실 침상에 눕히게 했다. 그는 민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 뒤 침상으로 다가가 먼저 서연의 안색을 살피고는 손가락을 그녀의 손목에 얹었다. 잠시 맥을 짚던 그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맥이 혼란스럽고 음안의 기운이 몸 안에 뭉쳐있구려. 임신의 기운은 미약하나 끈질기게 남아있소. 윤도현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의 상태는 실로 기이하오. 그는 서연의 이불을 살짝 걷어 몸에 퍼진 검은 실핏줄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손으로 그 줄들을 가볍게 만져보자 서연이 온몸을 떨며 낮은 신음을 냈다. 윤도현의 손가락 끝에는 피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문희는 윤도현은 중얼거리며 제자에게 등잔을 가져오게 하여 서연의 종아리에 난 최초의 상처를 비춰보았다. 상처는 이미 아물었지만 등잔 불빛 아래서 보니 검은 딱지 아래로 검붉은 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옅은 비린내가 풍겼다. 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이 냄새는 사기가 아니라 어떤 생물의 사기 같소. 강한 음안의 기운과 기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려. 민주는 서연이 사나운 개에게 물린 후 2번이나 임신하고 유산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윤도현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 듣고 나자 다시 물었다. 그 사나운 개는 온몸이 검고 눈이 녹색빛을 띤 것 외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소? 예를 들어 몸에 상처가 있었다거나 털이 빠졌다거나 울음소리가 기이했다거나 말이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상황이 급박하여 서연을 구하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몸집이 아주 크고 이빨이 유난히 날카로웠으며 몸에 검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대기로 때리자 별다른 저항 없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서연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는 서연의 체온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낮고 피부 탄력이 매우 떨어지며 오한, 기면, 이상식욕 외에 가벼운 의식 혼탁 증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검은 실핏줄을 만졌을 때 반응이 유독 심했다. 의원님, 제 아내는 대체 무슨 병입니까?
민준이 초조하게 물었다. 아직 임신 중인데 아이는 지킬 수 있을까요? 윤도현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나리,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부인의 상태가 위중하긴 하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오. 다만 이 병증이 너무 기이하여 고서를 좀 찾아봐야 이 사기의 근원과 치료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제자에게 명했다. 책장 셋째 줄에 있는 기증회고, 기정위커와 본초스뷰, 본처시비를 가져오너라. 제자는 곧 누렇게 바랜 두꺼운 고서 3권을 가져왔다. 윤도현은 고서를 펼쳐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때로는 종이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때로는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눈빛에는 집중과 고뇌가 가득했다. 민주는 침상 곁을 지키며 윤도현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을 품었다. 그는 윤도현이 마지막 희망임을 알고 그가 어서 치료법을 찾아주길 간절히 기도했다. 서연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다. 윤도현은 여전히 고서를 읽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책을 덮고 일어나 침상으로 다가왔다. 다시 서연의 맥을 짚고 몸의 검은 실핏줄을 살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현수충, 쉔수이종 이라는 복이 드문 벌레가 있어 주로 음습한 곳에 짐승, 특히 개 종류의 몸에 기생한다고 하오. 이 벌레는 피를 먹고 자라며 인체에 침입하면 체내에 알을 낳아 기생하며 숙주에게 심한 한기를 유발하고 체질을 바꾸며 심지어 생식계통에 영향을 주어 비정상적인 임신을 유발한다고 하오. 민주는 듣는 내내 심장이 철렁했다. 의원님, 그럼 서연이가 그 사나운 개의 몸에 있던 벌레에 감염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매우 높소. 부인의 상처에서 나는 사기와 고서에 기록된 현수충의 기운이 일치하오. 몸의 검은 실핏줄은 벌레가 체내를 돌아다니며 피를 빨아먹은 흔적이오. 그녀가 연달아 임신한 건 역시 벌레가 체내에서 생식계통을 교란시킨 탓일 거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고칠 방법이 있습니까? 윤도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현수충은 매우 완고하여 이미 부인의 몸에 뿌리를 내렸고 태반과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소. 치료가 매우 어려울 것이오. 먼저 부인의 피를 조금 뽑아 자세히 검사하여 벌레의 종류와 기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소. 그는 제자에게 명했다. 체열 도구를 준비하거라. 깨끗하게 소독하고 현미경도 가져오너라. 민주는 윤도현의 침착한 눈빛을 보며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는 앞으로의 검사가 서연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녀 뱃속의 아이에게도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료실 안은 고요했고 서연의 미약한 숨소리와 창밖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 소리만이 들렸다. 햇살이 창을 통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 몸의 검은 실핏줄은 빛과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몸속의 위험을 소리 없이 말해주는 듯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서연아, 제발 버텨주시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요. 와우. 윤도현은 곁에 서서 침상에 누운 서연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고서의 기록과 치료 방안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짚었다. 기이하고 희귀한 벌레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평안당의 진료실 안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윤도현이 막 제자에게 체열 도구를 가져오라 명한 순간 서연이 갑자기 온몸을 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아랫배를 움켜쥐었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으며 입술은 하얗게 질렸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굵은 식은땀이 맺혔다. 아,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찢긴 종이처럼 미약하고 부서져 글자 하나하나에 극심한 고통이 묻어났다. 윤도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급히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맥박에 닿자마자 맥이 성난 파도처럼 혼란스럽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미약했던 임신의 기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안 좋소. 태아가 위험하오. 하이. 그는 다급하게 외치며 제자에게 지혈과 안신, 약재를 준비하라 이르고는
자신은 재빨리 서연에게 침을 놓아 태아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의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반신에서는 다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출혈은 지난번보다 양이 훨씬 많아 이부자리를 흠뻑 적셨다. 피에서는 그녀 몸에 검은 실핏줄에서 나던 것과 같은 옅은 비린내가 풍겨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아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 돕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의원님, 제발, 제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도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망으로 가득 찼다. 윤도현은 미간을 찌푸린 채 손에 든 은침을 재빠르게 서연의 혈자리에 꽂았다. 동작은 침착했지만 다급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연의 뱃속 태아의 기운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복통이 점차 멎자 그 자리를 극심한 쇠약함이 대신했다. 그녀는 거센 비바람에 시달린 꽃처럼 침상에 축 늘어져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는 너무 미약하여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가슴만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며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아이는 결국 지키지 못했소. 윤도현은 은침을 거두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벌레가 이미 몸 깊숙이 침투하여 생식 계통과 얽혀 있었소. 이 태아는 애초에 뿌리가 약했는데 벌레가 피를 빨아먹으니 버틸 힘이 없었던 게요.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번이나 아이를 잃고 아내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이런 타격은 그를 거의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는 침상으로 다가가 서연의 차가운 손을 떨며 잡았다. 한때 그토록 아름다운 악을 수놓던 섬세한 손은 이제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아, 서연아. 그는 아내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다.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굴러떨어져 서연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도현은 제자에게 서연의 몸을 깨끗이 닦고 새 이부자리를 깔게 한 뒤 지혈과 안신 효과가 있는 탕약을 달여 조금씩 먹이게 했다. 날이 너무 비통해하지 마시오. 윤도현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 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휴식이오. 만약 나리까지 무너지면 부인은 누구에게 의지하겠소? 지금 급한 것은 먼저 부인의 목숨을 구하고 그 후에 벌레를 박멸할 방법을 찾는 것이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슬픔을 억누르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정성껏 서연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가끔 깨어나도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은 극도로 쇠약하여 물조차 민준이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여 주어야 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몸에는 더욱 기이한 변화가 나타났다. 원래 퍼져나가던 검은 실핏줄은 이제 가느다란 거미줄 모양이 아니라 점차 굵고 도드라지게 변했다. 실핏줄 사이의 피부는 딱딱하고 거칠어졌으며 검풀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검은 실핏줄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 작고 단단한 비늘 같은 무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져보면 생선 비늘처럼 딱딱했지만 색은 어두운 검풀은 색으로 요사스러운 기운을 풍겼다. 민주는 이 변화를 발견하고는 혼비백산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비늘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다. 서연은 그 손길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의원님, 빨리 와보십시오. 서연이 몸에 비늘이 돋아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윤도현을 찾아 달려갔다. 윤도현은 급히 안으로 들어와 서연의 몸에 난 비늘 모양 무늬를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비늘을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현수충이 과연 지독하군. 윤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벌레가 체내에서 한 단계 더 발육했다는 징표요. 숙주의 피를 빨아먹고 숙주의 몸을 개조하고 있는 것이요. 이대로 가다가는 부인의 몸이 완전히 벌레에게 잠식당하고 말 것이요.
그때는 신선이 와도 손쓸 방법이 없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의원님께는 분명 방법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는 윤도현의 옷소매를 잡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다. 윤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벌레의 종류와 기생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소. 피를 뽑아 검사한 후에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소. 다만 부인의 몸이 지금 너무 허약하여 체열조차 위험이 크오. 자칫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민주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두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기침 몇 번을 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기이한 갈망이 서려 있었다. 입술을 움직여 미약한 목소리를 냈다. 날고기? 민준과 윤도현은 동시에 놀랐다. 서연이 전에도 날 것을 먹고 싶어 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눈에 서린 기이한 갈망을 보며 마음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다. 서연아, 조금만 참으시오. 몸이 좀 나아지면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해주겠소. 그가 부드럽게 달랬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급한 눈빛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날 것을 줘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쇠약한 몸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상에 누워 고통과 갈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도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벌레의 본능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오. 현수충은 피를 먹고 자라기에 숙주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날피와 날고기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오. 벌레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말이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날고기를 좀 사오시오. 일단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어 안정을 시켜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몸부림치다 몸이 더 빨리 상할 것이오. 민주는 마음이 아팠지만 윤도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물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돼지고기 한 덩이가 들려 있었다. 그가 고기를 서연 앞에 내밀자 그녀의 눈이 빛나며 손을 뻗어 고기를 낚아채듯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 같았다. 민주는 아내가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다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토록 단아하고 깔끔했던 그의 아내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다니 모두 그 저주받을 사나운 개 때문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연을 고쳐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서연은 날고기를 좀 먹고 나자 감정이 안정되었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윤도현은 그녀가 잠든 틈을 타 다시 맥을 짚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날이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 윤도현이 돌아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이 또 임신했소. 뭐라고요? 민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몸이 이토록 쇠약한데. 벌레의 짓이오. 윤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충은 숙주의 피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생식 기능을 교란하여 비정상적인 배란과 수정을 유도하오. 이번 임신 기운은 이전 두 번보다 더욱 완고하여 마치 체내의 벌레와 얽혀 기이한 공생관계를 형성한 듯하오. 서둘러 벌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물론이고 부인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다. 연이은 3번의 임신, 2번의 유산, 그리고 이제 3번째 임신은 벌레와 얽혀 있다니. 서연의 몸은 이미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그는 침상에 잠든 아내를 보았다. 몸의 비늘 무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숨소리는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미약했다.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의원님, 제발. 민주는 윤도현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3번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화타라는 것을 압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서연만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윤도현은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한숨을 쉬었다. 나리, 어서 일어나시오.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니 최선을 다할 것이오. 다만 이 현수충이 너무 희귀하여 치료가 극히 어렵고 부인의 현재 상태로는
어떤 시술도 견디기 어렵소. 서둘러 피를 뽑아 검사하여 벌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만 가장 안전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소. 그는 제자에게 명했다. 즉시 체열 도구를 준비하고 현미경을 조정해 놓거라. 이번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급히 달려나갔다. 진료실 안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침상에 엎드려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곧 괜찮아질 거요. 의원님이 당신을 고쳐줄 테니 우리에겐 나중에 또 아이가 생길 거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거요. 제발 버텨주시오.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시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은 듯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가에서 희미한 숨결이 새어나왔다. 그녀 몸의 비늘 무늬는 등잔 불빛 아래 기이한 빛을 발하며 그 미약한 숨결과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윤도현은 곁에 서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서연을 보며 결심에 창구든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번 체열 검사가 서연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현수충의 근원을 밝혀내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 죽음의 신에게서 서연을 되찾아와야만 했다. 진료실 안에는 제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발소리와 서연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창밖의 남도 안개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마치 이 위태로운 여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이한 벌레와의 싸움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민주는 서연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이번에야말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평안당의 동쪽 방은 임시 진료실로 개조되었다. 문과 창은 굳게 닫혔고 방 안에는 세 개의 화로가 타오르며 남도 안개비가 가져온 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있었다. 윤도현은 자신을 오랫동안 따라온 두 명의 수제자를 불렀다. 한 명은 침술과 지혈에 능한 일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약재 포제와 현미경 관찰에 정통한 박서진이었다. 세 사람은 침상 주위에 둘러서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소독된 체열침, 유리시험관, 알코올 램프, 그리고 노쇠로 된 현미경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현미경은 윤도현이 서양에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물건으로 평소에는 미세한 벌레알이나 병균을 관찰하는 데 쓰였지만 오늘은 서연의 몸속에 숨겨진 기이한 비밀을 밝혀내는 데 사용될 터였다.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몸의 검푸른 비늘 무늬는 화롯불에 비쳐 희미한 광택을 냈다. 숨소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미약했다. 윤도현은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팔을 닦아 혈관을 확장시키려 했다. 서연의 몸은 너무 허약하여 혈압이 극도로 낮았고 혈관은 머리카락처럼 가늘어 자칫하면 혈관을 터뜨려 대출혈을 일으킬 수 있었다. 민주는 침상 발치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윤도현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림, 그녀의 심맥을 잡아라. 윤도현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림은 즉시 서연의 손목과 가슴의 주요 혈자리에 은침을 꽂아 그녀의 혼란스러운 맥을 안정시켰다. 박서진은 알코올 솜으로 서연의 팔오금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알코올의 차가운 감촉에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윤도현은 가늘고 긴 체열침을 들었다. 침끝이 등잔 불빛에 차갑게 빛났다. 그는 몸을 숙여 서연의 팔오금을 자세히 살폈다. 피부 밑으로 희미하게 푸른 혈관이 보였지만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늘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손목을 안정시킨 채 침끝을 천천히 피부 속으로 찔러 넣었다. 침끝이 혈관에 닿는 순간 서연이 갑자기 온몸을 떨며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움직이지 마라. 윤도현이 낮게 외치며 손가락으로 체열침을 단단히 고정한 채 천천히 각도를 조절했다. 검붉은 피가 침 끝을 따라 천천히 흘러나왔다. 피는 기이할 정도로 끈적였고 옅은 비린내가 풍겼다. 박서진은 재빨리 유리 시험관을 가져다 대고 조심스럽게 피를 받았다. 체열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서연의 피는 너무 느리게 흘러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녀의 남은 생명력을 응축한 듯 했다.
윤도현은 감히 많이 뽑지 못하고 작은 시험관의 절반 정도만 채운 뒤 즉시 체열침을 뽑았다. 이림이 재빨리 깨끗한 솜으로 상처를 누르고 붕대를 감았다. 과정은 불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한 세기가 흐른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윤도현은 피가 담긴 시험관을 들고 현미경으로 다가갔다. 그는 침으로 피 한 방울을 떠서 유리판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덮개 유리를 덮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뒤 현미경의 저반 렌즈에 눈을 가져갔다. 진료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윤도현의 몸이 살짝 굳어지며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쳤다. 그가 현미경에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을 때 박서진이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윤도현은 대답 대신 박서진에게 직접 보라고 손짓했다. 박서진이 현미경의 눈을 가져갔다. 처음에는 평온했던 그의 얼굴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점점 창백해지고 동공이 수축하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이게 대체 뭡니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 비명에 진료실의 정적이 깨졌다. 민준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의원님, 대체 무엇을 보셨습니까? 서연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것들이 서연 부인의 피 속에 기생하며 그녀의 피를 먹고 끊임없이 번식하고 있어. 우리가 보았던 검은 실핏줄과 비늘은 바로 그것들이 피부 밑을 돌아다니며 모여 생긴 흔적이요. 박서진이 덧붙였다. 스승님, 이 유충들은 활동성이 매우 강하고 수가 엄청납니다. 부인 혈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안가 부인의 오장육부까지 침투할 것입니다.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침상에 잠든 아내의 몸속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그녀를 파먹고 있다는 상상에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의원님, 제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서연이를 살려주십시오. 윤도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리, 진정하시오. 이제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니 치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이 유충들이 흉포하긴 하나 약이 없는 것은 아니오. 다만 수가 너무 많고 이미 피 깊숙이 침투하여 평범한 구충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오. 유충을 죽이면서도 부인의 허약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정교한 치료법을 세워야 하오. 그는 이림에게 즉시 약방에 가서 구충 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박서진에게는 계속해서 현미경으로 유충을 관찰하며 어떤 약재에 반응하는지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진료실은 다시 분주해졌다. 민주는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차가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 몸의 비늘을 보며 그 속에서 미친 듯이 꿈틀거리는 유충들을 생각하니 자책감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만약 그때 아내가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더라면, 만약 처음부터 윤도현을 찾아왔더라면 서연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박서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스승님, 빨리 와보십시오. 유충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윤도현이 현미경으로 달려가 보니 흩어져 있던 유충들이 유리판 가장자리로 몰려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는 듯했다. 어찌 된 일이냐? 윤도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서진은 책상 위에 쑥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승님, 아까 제가 쑥을 옮기다가 한 줄기를 유리판 옆에 떨어뜨렸는데 혹시 쑥 냄새 때문이 아닐까요? 윤도현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쑥 한 줄기를 유리판 옆에 놓아보았다. 그러자 유충들은 더욱 미친 듯이 쑥에서 먼 방향으로 도망쳤고 어떤 것들은 몸이 뒤틀리며 움직임을 멈추었다. 효과가 있구나. 윤도현이 흥분하여 말했다. 현수충은 역시 쑥의 양기, 양해를 두려워하는군. 이것이 치료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소. 민주는 그 말에 희망을 보았다. 의원님, 그럼 지금 당장 쑥으로 서연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윤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단순한 쑥은 유충을 쫓아낼 뿐 완전히 죽이거나 체내의 알을 제거할 수는 없소. 쑥과 다른 구충 약재를 결합하여 안으로는 약을 먹이고 밖으로는 훈증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치료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오. 게다가 부인의 몸이 너무 허약하여 먼저 기혈을 보충하고 체력을 길러야만 구충제의 독한 약성을 견딜 수 있을 것이오. 그는 제자들에게 각자 맡은 일을 지시했다. 진료실에서는 긴장감 속에서 질서 있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창밖의 안개비는 점차 그치고 한 줄기 희미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희망의 서광 같았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윤도현이 어서 아내를 완전히 치료할 방법을 찾아주길 간절히 기도했다. 윤도현은 책상 앞에 서서 현미경 속에서 미친 듯이 도망치는 유충들을 보며 굳은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는 현수충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의원의 직분과 서연의 목숨을 위해 그는 이 기이한 벌레와 끝까지 싸워야만 했다. 박서진은 윤도현의 지시에 따라 10가지가 넘는 구충 약재의 즙을 각각 유리판 가장자리에 떨어뜨리며 유충의 반응을 살폈다. 쑥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유충들은 움츠러들며 도망쳤고 일부는 몸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며 움직임을 멈추었다. 웅원과 다른 약재들도 유충의 활동성을 떨어뜨렸다. 반면 감초나 당귀 같은 보약제의 즙에는 유충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스승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진이 기록한 목록을 윤도현에게 건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충 유충은 양기가 강한 구충약재, 특히 쑥과 웅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보약제에는 오히려 번식이 촉진됩니다. 윤도현은 목록을 보며 미간을 폈다. 그렇군. 현수충은 음습한 곳에서 태어나니 양기가 강한 약재가 상극인 것이야. 그동안 서연 부인에게 썼던 보약이 부인의 체력은 유지시켰지만 동시에 벌레를 키운 셈이 되었구나.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날이 이 벌레의 근원을 확실히 밝히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오. 부인을 문 그 사나운 개의 시료 말이오. 피든 침이든 시신의 일부든 상관없소. No. 민준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 개는 그날 도망친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갑자기 열리며 온몸이 흑투성이인 젊은이가 뛰어들어왔다. 의원님, 민준이 형님, 제가 그 검둥개를 찾았습니다. 그는 갈대마을의 사냥꾼인 개똥이었다. 그는 오늘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갈대밭 깊숙한 곳의 페가마터에서 그 개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했다. 죽은 지 사나흘은 되어 보였지만 상처와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다고 했다. 윤도현은 즉시 이림에게 채취 도구를 챙겨 개똥이를 따라가 개의 시료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들이 떠난 사이 윤도현은 다시 서연의 피를 뽑아 특수 염색약으로 처리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이번에는 유충의 머리에 갈고리 모양의 구조가 혈구에 단단히 붙어 영양분을 빨아먹는 모습과 꼬리 부분에 가느다란 실이 혈관벽에 연결되어 뿌리를 내린 듯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유충의 몸속에서 반투명한 알주머니가 보였다는 것이다. 이미 번식기에 들어선 것이었다. 끔찍하군. 윤도현이 중얼거렸다. 이것들은 혈관 속에서 알을 낳고 번식하며 숙주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 강제로 떼어내려 하면 혈관이 손상되어 대출혈을 일으킬 것이오. 민주는 곁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철렁했다. 의원님, 그럼 서연이 뱃속의 아이는 대체 이 벌레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왜 연달아 3번이나 임신을? 윤도현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설명했다. 고서에 따르면 현수충은 숙주의 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소의 비정상적인 배란을 촉진하고 동시에 자신의 음한 기운으로 수정란을 감싸 거짓 태반을 만든다고 하오. 이것은 정상적인 태아가 아니라 벌레가 더 잘 기생하기 위해 만든 영양 주머니요. 그것이 숙주의 피를 계속 빨아들여 거꾸로 벌레를 키우는 것이요. 지난 2번의 유산도 태반이 벌레의 흡혈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요. No. 그 말은 민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사실은 아내를 해치는 벌레의 도구였다니. 약 1시간 후 이림이 밀봉된 항아리를 들고 돌아왔다.
폐가마터는 음습하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개의 시체는 이미 심하게 부패했고 뱃속에는 서연의 피에서 본 것과 비슷하지만 더 크고 단단한 유충들이 가득했다고 보고했다. 윤도현은 항아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짙은 부패취와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는 개의 조직에서 유충 한 마리를 꺼내 서연의 혈액 속 유충과 비교 관찰했다. 현미경 아래 두 유충의 형태와 구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두 유충의 피를 한 유리판에 섞자 서로를 향해 다가가며 미세하게 진동했다. 마치 동족임을 확인하는 듯했다. 결과는 명확하오. 윤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부인 몸속의 현수충 유충은 그녀를 문사나온 개와 완전히 같은 근원에서 왔소. 그 개는 현수충의 숙주였고 물었을 때 침 속의 유충이 상처를 통해 부인의 몸으로 침투하여 혈액 속에 뿌리를 내리고 번식하며 몸을 잠식한 것이요. 그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이 현수충은 인체에 들어와 먼저 상처 부위에서 피를 빨아먹으며 자라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검은 딱지를 형성하오. 그리고는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 검은 실핏줄을 만들고 모인 곳에서는 피부를 각질화시켜 비늘 무늬를 만들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손가락이 생식기 위치를 가리켰다. 유충은 여성의 자궁이 따뜻하고 습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므로 우선적으로 생식 계통을 침범하오. 난소의 배란을 교란하고 거짓 태반을 만들어 그것을 영양창고 삼아 자신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오. 이것이 서연 부인이 연달아 임신한 근본적인 원인이오. 그녀가 품었던 것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벌레의 영양분이었소.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럼 그 3번의 임신이 전부 가짜였단 말입니까? 다 저 벌레 놈들의 짓이었단 말입니까? 윤도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벌레는 숙주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 태반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결국 숙주의 몸을 뚫고 나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서는 것이오. 말이 끝나자 진료실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며 억눌린 울음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서연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그저 벌레의 번식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서연이 갑자기 온몸을 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아랫배가 불룩 솟아오르며 마치 안에서 무언가 미친 듯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몸의 검푸른 비늘 무늬는 순식간에 핏빛처럼 붉게 변하며 요사스러운 빛을 뿜었다. 그녀의 목에서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안 좋소. 윤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충들이 동족의 기운을 느끼고 몸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어. 이림, 어서 쑥으로 혈자리를 훈증하여 유충의 활동을 억제하라. 서진, 아까 섞어둔 구충 약 가루를 가져오너라. 이림은 즉시 쑥 다발에 불을 붙여 서연의 주요 혈자리 위를 훈증했다. 쑥의 매캐한 연기가 퍼지자 서연의 몸에 나타났던 붉은 기운이 점차 가라앉았지만 뱃속의 꿈틀거림은 여전히 뚜렷했다. 윤도현은 박서진이 가져온 약 가루를 서연의 몸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약이 피부에 닿자 서연은 다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비늘 아래의 유충들이 마치 불에 댄 듯 미친 듯이 몸부림쳐 피부 위로 작은 혹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서연아, 정신 차려.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의원님이 당신을 구하고 있소. 곧 이 저주받을 벌레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요. No. 서연은 그의 부름에 응답하듯 경련이 점차 멎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윤도현은 한숨을 돌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일단은 안정시켰소.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요. 그는 민준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날이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소. 서둘러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유충들이 성체가 되어 몸을 뚫고 나올 것이요.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소. 민주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의원님, 당신을 믿습니다. 서연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소. 이제부터 치료를 시작하겠소. 안으로는 쑥, 웅왕 등 양기가 강한 구충탕약을 먹이고 밖으로는 쑥 훈증과 구충약 도포, 그리고 특수 제작한 은침으로 생식기 주변의 혀를 막아 벌레가 자궁으로 모이는 것을 막고 산란 환경을 파괴할 것이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오. 부인의 몸이 견뎌낼 수 있을지. 또한 치료 과정에서 거짓 태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기에 생식기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이후에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아이는 상관없습니다. 서연이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의원님, 마음 놓고 치료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좋소. 윤도현의 눈에 신뢰의 빛이 스쳤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겠소? 그는 제자들에게 각자 맡을 일을 지시했다. 진료실은 다시 분주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의 얼굴에 굳은 결의와 희망이 서려 있었다. 창밖의 햇살이 점차 밝아지며 평안당 전체를 비추었다. 민주는 아내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앞으로의 치료가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연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 윤도현과 그의 제자들 역시 현수충 유충과의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평안당의 진료실은 쑥의 매캐한 향과 탕약의 쓴내가 뒤섞여 모든 공간을 채웠다. 윤도현은 직접 구충 약재들을 정확한 비율로 옹기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달였다. 약물이 끓어오르며 피어나는 흰 연기에는 강한 양기가 서려 있었다. 이림은 수십 개의 은침을 쑥 연기에 소독했고 박서진은 서연의 맥박과 호흡을 주시했다. 민주는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차가웠던 그녀의 손에 희미한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꽉 잡고 있었다. 윤도현이 첫 번째 탕약을 따랐다. 짙은 갈색의 약물은 지독하게 썼다. 약성이 매우 강하니 복통과 구토가 있을 수 있어. 나리가 부인을 잘 잡아주시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솜으로 서연의 입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윤도현이 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약물이 목을 넘어가자마자 서연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뱃속이 요동치며 피부 밑에 유충들이 미친 듯이 꿈틀거렸다. 참으시오, 서연아. 참으시오. 민준이 그녀를 꽉 껴안고 위로했다. 이 약만 마시면 다 괜찮아질 거요. 곧 벌레들이 다 죽을 테니 우린 집에 갈 수 있소. 첫 번째 약을 다 먹이자마자 서연이 갑자기 눈을 뜨고 심하게 기침하며 검붉은 약물과 핏물이 섞인 토사물을 쏟아냈다. 그 속에는 가느다란 흰 유충 몇 마리가 꿈틀거리다 이내 움직임을 멈추었다. 효과가 있소. 윤도현의 눈이 빛났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약을 먹이시오. 그 후 며칠은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다. 서연은 매일 3번의 탕약을 마시고 2번의 쑥 훈증과 침술 치료를 견뎌야 했다. 치료 때마다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젖고 탈진할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민주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서연이 고통에 포기하고 싶어 할 때마다 그는 갈대마을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봄날 함께 갈대를 꺾던 일, 여름날 마당에서 수박을 먹던 일, 가을날 함께 벼를 말리던 일, 겨울날 화롯가에 앉아 주머니를 수놓던 일. 그 평범하고 따뜻한 기억들은 서연이 가장 끔찍한 순간을 버텨내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치료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의 몸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몸의 검푸른 비늘 무늬가 점차 사라지고 그 아래로 분홍빛 피부가 드러났다. 뱃속의 꿈틀거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오한 증세도 많이 나아졌다. 그녀는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비록 여전히 쇠약했지만 간신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준 씨,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다. 물 좀 마시고 싶어요. 민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물을 떠먹였다. 서연아, 드디어 말을 하는구려. 몸은 좀 어떻소? 아직도 아픈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윤도현이 맥을 짚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맥이 많이 안정되었소. 음안의 기운도 대부분 사라졌고 유충의 활동성도 억제되었소. 대부분 약물에 의해 죽어 배출되었을 것이오. 그가 다시 서연의 피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피 속에는 기력을 잃은 몇몇 유충들만 남아있을 뿐 이전의 끔찍한 광경은 보이지 않았다. 치료 1회째 되던 날 서연의 몸에 있던 비늘과 검은 실핏줄은 완전히 사라졌다. 피부는 예전처럼 희고 고와졌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날고기를 찾지 않았고 밤의 악몽도 사라져 마침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윤도현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진찰하고 몸속의 현수충 유충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거짓 태반도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축하하오 나리. 윤도현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서연 부인 몸속의 벌레는 모두 사라졌고 몸도 회복되고 있어. 며칠 뒤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민준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윤도현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서연 또한 몸을 일으켜 절을 올렸다. 의원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부축하여 평안당을 나섰다. 그들은 마차를 빌려 갈대마을로 향했다. 강가의 오솔길을 달리는 마차 창밖으로 무성하게 자란 갈대들이 바람에 사각거렸다. 마치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하는 듯했다. 민준 씨, 우리 드디어 집에 가네요.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렇소, 집에 가는구려. 이제 다시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고통받게 하지 않겠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갈대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어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무사히 돌아와 예전의 생기를 되찾은 것을 보고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전에 흉흉했던 소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후 민주는 서연을 더욱 아꼈다. 그는 더 이상 먼 곳으로 배시를 나가지 않고 마을의 작은 낚시 도구 가게를 열어 아내의 곁을 지켰다. 서연은 집에서 몸을 돌보며 한가할 때면 여전히 자수를 놓았다. 그녀가 수놓은 학은 이전보다 더욱 생동감이 넘쳤다. 남도의 안개비는 여전히 자주 내렸지만 더 이상 이 작은 가정의 온기를 앗아가지 못했다. 서연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얼굴은 혈색이 돌았다. 그와 민준에게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쉬워하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그들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다. 때때로 서연은 마루에 앉아 강가의 갈대밭을 보며 그 기이한 사나운개와 끔찍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만약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